예, 오늘은 이름 붙이기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을 하게 되면 이 경험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언어화라고 하죠. 언어화라고 하고, 이 언어화가 되고 나면, 즉 이름이 붙고 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사고를 전개하고, 그리고 이 언어를 딱 붙이고 나면 여기서 우리는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또 감정을 더 증폭시키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험은 언어로 그 이름표가 붙게 되고, 그 이름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리고 정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이게 기분이죠, 기분. 그러니까 기분과 정서는 비슷하지만 정서는 언어화와 사고의 과정을 한 겹 더 거친 결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분을 만들어내는 경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생리적인 반응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호흡, 맥박, 땀이 난다든지 눈동자가 커진다든지 이런 거겠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거 다 생리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런 반응이 있었다.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감각이 있죠. 감각. 그 외부의 어떤 기류, 공기를 느끼는 힘이죠. 그러니까 뭐 차다, 덥다, 뜨겁다, 뭐 아니면 분위기가 쎄하다, 훈훈하다, 이런 거를 감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미지가 있습니다. 기억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한 대 맞았다, 또는 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초리,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리적 반응과 감각과 이미지가 기분을 만들어내는데, 사실은 언어화하기 이전에는 경험이 있고 경험의 내용들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들이 주는, 이 내용들이 주는 기분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왕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거를 네이밍이라고 하고, 네이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스스로 규정하는데, 남이 규정하면 이거 낙인 찍는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낙인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꼬리표를 단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왕따라고 하는 꼬리표가 붙으면, 낙인 찍히면 사람들과 나는 왕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나의 감정, 사람들의 감정은 훨씬 더 증폭되어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경험이 언어화되는데, 원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어화되기 이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반응이거나 감각이거나 이미지 등이 만들어내는 기분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것을 꼬리표를 붙이고 나면, 이름을 붙이고 나면 그것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훨씬 더 증폭된 감정인 정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한번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이 많아서 한민족이다, 이런 농담도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민족들은 이 한이라는 말을, 이름이죠, 언어를 딱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자기들 경험 영역에서 그런 것이 주된 것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그 포르투갈의 그 파두라고 하는 그 전통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민요 같은 것인데, 거기 이제 검은 독배라는 노래가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항구에서 남편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바다로 떠나는 남편들을 이제 배웅하면서 부르던 여자들의 노래다, 또는 여자들의 마음을 나타내는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의 개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저 먼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그러면 그것은 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한이라는 개념을 들었을 때 느낌이 오는 거죠. 충분히 공명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상당히 오래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공명할 수 있는 거죠.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경험이 이런 단어, 언어를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저 불나방처럼 뛰어든다 이런 표현을 쓰죠. 꽃과 나비 이쪽은 좀 좋겠습니다. 나비와 나방은 이제 구분해서 쓰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비와 나방을 구분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둘 다 그냥 나비라는 뜻으로 빠삐용이라고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르니까 이 다른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에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꽃과 나비가 서로 찾아 날아들고 뭐 이런 표현과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언어로는 이 빠삐용이라는 언어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이 없으면 언어가 없다. 그리고 언어가 없으면 정서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무상이나 보호 같은 것은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개념인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는 뭐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 중에 불교로 교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눈 푸른 스님들 중에는 유대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경전에 대한 번역도 유대인 스님들이 주도가 돼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영성가인 잭 홈필드 같은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상자부 전통을 이어받은 이제 명상가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상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또 그 스님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경험은 반드시 경험이 반복되고 사회적 경험이 되면은 이건 언어가 된다.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 언어와 생각이 이 생리적, 감각적, 이미지적인 기분보다 훨씬 더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정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언어가 얼마만큼 언어화, 이름 붙이기가 얼마만큼 중요하냐. 특히 우리의 감정에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 공부니까. 그래서 이 기분 혹은 정서를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이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극복하는 거죠. 상황을. 그죠? 내가 뭐 싸우든지 뭘 잘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생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이미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경험의 내용을 바꾸어서 기분과 정서를 좋게 한다. 그럼 이건 당연히 회복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극복해내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이런 나쁜 기분과 나쁜 정서에서 파괴당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름 붙이지 않기. 그죠? 그러면 이름 붙이지 않으면 정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구조화된 정서에 머무르지 않고 기분에 머무르기. 그럼 그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적 반응이거나 감각이거나 이미지인데, 근데 이 기분은 가만히 놔두면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렇게 한다. 기분은 생멸한다. 이렇게 사라졌다가 생겼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분이 생멸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이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 순간에는 다르게 된다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그 기분은 또는 정서는 훨씬 경감될 수 있다. 회복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이름을 딱 붙이는 순간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어, 나는 루저야 이렇게 스스로를 낙인 찍는 순간에 그것의 수십 수백 배의 그 생각과 언어의 힘이 나의 정서를 고착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빠져나오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름 붙이지 않고 기분의 상태, 생리와 감각과 이미지의 상태, 그 상태에 버티고 계시면 그것은 또 다르게 바뀌고 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아는 것이 마음 공부의 출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름 붙이기에 관해서 정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